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제5주차 1월 30일에서 2월 5일 사이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깊이 개입된 상태에서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회와 정부 사이의 정치, 행정 등 각종 관계를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우리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 정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형시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사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정치 입법 주도권을 지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등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그렇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개혁 없이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수 늘리는 이 문제는 국회의 전면적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개혁의 전제 없이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의 수사기관 사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도 굉장히 정치화된 지 오래입니다. 감사원의 정치 감사도 도를 더해가고 있고, 감독기관장이 피감기관장이 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둘러싸고 알박기, 블랙리스트 등등 여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적인 정치 이념 논쟁도 계속되고 있네요. 정교조와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교원노조가 생기면 탈이념이다, 탈정교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이 생기면 이념화된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의 이념과 민주노총의 이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정교조의 이념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교원노조의 이념이 다른 것이지, 한쪽은 이념이 있고 한쪽은 이념이 없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하는 정권, 이상민 장관이 민주당에서 탄핵이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인데, 역시 야당이 이것 말고는 다른 정치적 대중들을, 또 시민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 그리고 성장률 하락,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무역에서의 적자,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공황적 위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 재정과 방만 재정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만 재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역시 부자 감세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추경이 계속 논의되고 국가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등 이 반도체의 기술 격차, 수출에 있어서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정의 그 기술적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신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미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공황, 침체 상황, 경기 침체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신기술의 개발과 그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존립 문제, 재벌 대기업의 하청으로서 종속적 하청 관계를 극복하고 강소 기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의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 투자, 뭐 정부 정책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주주가 경영 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조나 소비자 등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연기금이 기업에 1대 주도 2대 주주로서 투자하고, 따라서 공기업 뭐 아니면 대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 없는 연기금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들이 또 대립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논란의 핵심은 역시 에너지 빈곤층, 또 사회적 빈곤층의 더더욱 빈곤화, 그리고 가격이 인상됐을 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 이것을 국가가 공공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 공동체 사회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도 역시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 있는 공항도 많고, 과잉 투자, 그래서 누적되고 있는 관리비 문제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또 토목 건축 사업, 토착 세력과 결탁하고 토목 건축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과잉 중복 투자, 또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교육의 보수화와 시장화, 인권을 비롯해서 이 교육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하나의 그 토대로서 교육이 왜곡됨으로써 진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변함없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주거 정책이 아니라, 공공 정책이 아니라 역시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하락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 그리고 이것을 조세 제도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의 한 이슈로서 부동산 정책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협상을 통해서 의사수 정원, 의대 학생수 정원을 협상을 벌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진의 국가 양성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의 전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생 인권이 그나마 인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학생 인권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화됨으로써 그나마 만들어진 인권조차도 후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고 또 법원은 자본이나 또 재벌들 또 권력이 청구하면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거나 또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연금의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국가의 주요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결국 본인이 보험료를 많이 내서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장에 다 맡기는 그런 꼴이 될 것이고, 연금이 갖는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사회에서 형평성과 사회 연대 이런 것들이 실종됨으로써 공동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기사가 만들어진다든가 하면서 언론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종편 방송 재벌에 대해서 방송을 허용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허가하고 제어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도 역시 노동, 시민, 환경, 농민 다양한 세력들이 방송 채널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언론의 소통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약이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벌만의 강제가 아니라 유통 과정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치료와 회복,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복귀와 관련된 그런 후속 작업, 진정한 질 높은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흑우적인 논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라서 경례구도 조항에는 노인은 공공 이 교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또는 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이 무상으로 무임으로 하니까 공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무상급식처럼 무상 승차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 무상 승차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인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무상이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적자로 말하는 것은 허구적인 논리죠. 만약에 그렇다면 7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기차를 타는데, 전철을 타는데 그들도 소위 말하면 무임, 공짜로 타기 때문에 그것도 적자로 잡는다면 적자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것을 대립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때부터 무상 승차를 하는 노인들도 사실은 만약에 30세에 직장에 입사했다면 60세 정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예를 들면 세금을 내고 지금 65세부터 80세까지 무상 승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15년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를 이어 상호 연대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세금을 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본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인들도
20년, 30년 전에는 지금 노인들의 부모 세대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다 세금을 내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젊은 30대, 40대, 50대가 세금을 내서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연대한다면 그들이 10년, 15년, 20년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 사회의 의미다. 민주공화국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세금 알바로 공격하는 것은 공공일자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는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만 그 일자리에 일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낭비거나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실업 정책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 대책과 실업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면 실업 대책에 들어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기술 개발이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한다면 실업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제도 관련해서 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연봉제로 가야 한다, 호봉제는 안 된다, 연봉제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다 직무급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봉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 입장이 다르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호봉제를 토대로 연봉제라고 하는 변형된 임금체계가 된 것이고, 또 직무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기존의 임금체계의 토대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 이것은 임금체계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종합화되는 것이고, 항상 새로운 임금체계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자료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등 노조 회계를 공격했습니다. 마치 부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공격했지만, 최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회계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언론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낸 의무금 조합비 중에서 상급단체 180억 원이 올라왔고, 상급단체 상근자들이 받는 임금,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본신문에서도 그래서 분석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 그런 뇌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그 1, 2% 빚담 어린 임금에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그 조합비의 극히 일부가 총연맹으로 올라와서 인건비와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명확하게 수차례 여러 단계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확정되고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에서 보고되고 추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부정과 비리처럼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 관련해서 양국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도는 현재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 이런 과정에서 식량위기, 우리가 현재 곡물 작업도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지는 40년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후위기와 전쟁, 가뭄, 홍수, 재난,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또 현재 이 농약 비료 중심으로 대량 생산을 해온 우리나라 농지가 산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확대됐을 때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고, 식량 위기는 단순한 현재의 국면에서 민생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관련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서로 새로운 무기 개발, 북한은 북핵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한국도 그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핵 공조 등 새로운 신무기가 계속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불장난을 계속하면 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남북 플러스 주변 4대국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가 그 4대 강대국의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유지시켜내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는 평화지대, 중립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고가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래만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극우주의 세력들의 미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이 동안 굉장히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미중 경제 전쟁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또 사드 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결국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막아내고 현재와 같은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평화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것은 제국주의 대리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살상의 무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또 한미동맹에 묶여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전쟁 그 복구 사업에 건설업이 진출하거나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려는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 전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평화적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미국과 러시아, 유럽이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한국 정부가 촉구하는 것이 유엔 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5주차 정세 동향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